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 나갔다가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저를 무시하고 살았던 동창들이 저를 보고 그야말로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났었던 우스운 일이 있어서 그 사연을 좀 전해드릴까 하고요. 옛날에는 그런 애들이 뭐가 무서운지 고개도 못 들고 다니고 눈도 못 맞추고 살았나 싶은데 이제 와서 그렇게 별것도 아닌 일로 겁을 집어먹고 주랭랑을 치는 꼴을 보니 제가 잘 컸나 싶기도 하고 뭐가 됐든지 간에 날 괴롭혔던 사람을 우스운 꼴 만든다는 것은 언제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참 통쾌하고 신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저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냉큼 가지고 와봤습니다. 평범한 아줌마의 글솜씨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과거가 조금 특이해요. 동창들이 저를 죽도록 무시하고 살았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무당집 딸이었거든요. 뭐 어디집 딸이고 어디집 아들이고 해서 그 사람이 무시받을 이유는 절대 없지만 왜 나쁘고 못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가지고 무시하는 법이잖아요. 무당집 딸이라고 한다면 다 큰 성인들도 너 저 사람이랑 어울려 다니지 말아라 하고 좀 꺼리는 게 보통일 텐데 어린 나이에 애들은 어떻겠어요.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더 꺼리고 멀리하는 게 보통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런 배경 속에서 더 외롭고 어렵게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텐 그 무당집이라는 곳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따뜻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안식처 같은 곳이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저희 어머니부터 할머니까지 무당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에게 신내림을 받기 위해 찾아온 신딸이었고요. 동네도 후줄근했고 할머니의 신당이라고 하죠. 할머니가 계신 신당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를 포함해서 신딸이 3명이나 있을 정도였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꽤나 영험하신 분이긴 하셨나 봐요. 제가 할머니하고 불렀지만 사실 그 당시 할머니가 지금 사연을 쓰는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서슬퍼런 눈하며 인상하며 뭔가 범접할 수 없는 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다 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우리 집이 어디 동네 고아원인 줄 알아? 안 된다. 당장 돌아가. 네 팔자 네 갖고 와가지고 달고 온 애를 왜 우리 집에다 맡기려고. 네 잘못이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사실 처음부터 저희도 호락호락하게 할머니 집에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랑 엄마는 할머니네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에 아버지랑 셋이 살고 있었거든요. 어쩌다 눈이 맞아서 하필이면 제가 생겨서 같이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살던 사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도 정상적인 분은 아니었습니다. 집도 가난하고 벌이도 변변찮으니 세 식구가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반지하 셋방에서 붙어 사는,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더 고역이었으니까요. 오죽하면 나이 어린 제가 소리를 안 내고 눈물을 참는 방법부터 배웠겠어요. 크게 소리를 내면서 울면 아버지가 더 크게 화를 내는 것을 아니까요.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필사적으로 눈물 소리를 안 내려고 참은 거죠. 제가 한 4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니한테 본격적으로 신병이라고 하나요? 이유 모를 아픔들이 왔던 것 같네요. 열이 났다가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가 자다 깨서 헛소리를 했다가 새벽에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다가 가뜩이나 자기 마누라를 왜 저렇게 미워하나 싶었던 아버지였는데 어머니의 정신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몸집이 좀 커진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집구석에 붙어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정상이 없어. 뭐? 신병? 지랄하고 앉아있네. 그러면 네 딸내미도 좀 점쳐보지 그러냐? 애가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왜? 선무당이라 또 그딴 건 눈에 왜 안 보이나 보지? 어머니가 아직도 눈에 핏발이 잔뜩 서서 저를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며 아버지를 노려보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날 새벽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시끄럽게 코를 골면서 골아떨어져 있고 전 그 소리에 잠도 자지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팔을 툭툭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였습니다.
캄캄한 밤이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입에다가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쉿소리를 내면서 저를 조용히 일으키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저런 옷이 있었나 싶었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히 묶으신 상태였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저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영영 집을 떠나려는구나. 그 어린 나이에 대강 알게 되었네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새벽에 잠깐 찜질방에서 눈을 붙이고 아침에 찾아오게 된 곳이 여기였습니다. 생전 처음 본 엄마의 차림도 무서운데 처음 본 할머니의 얼굴과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집안은 얼마나 더 무서웠는지 어디 쳐다보지도 못하고 엄마 옷만 붙잡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은 왜 또 그렇게 가고 싶은지 다리를 베베 꼬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런 저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팔을 붙들고 화장실 문을 열어주더니 문을 쾅 닫더라고요.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서 두 분 얘기하는 소리가 뻔히 다 들려왔습니다. 저 여기 아니면 이제 정말로 갈 데 없습니다. 신딸로 안 받아주실 거면 여기서 일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 집 구석으로 다시 들어가서 맞아 죽느니 그냥 길에서 객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여기 근처 돌아다니다 죽을랍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요. 어머니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볼일 다 봤는데도 화장실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한 번도 엄마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저렇게 서럽게 우는구나 하고요. 저도 왈칵 눈물이 나오는데 습관이 돼서 차마 우는 소리를 못 내고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대고 입을 손으로 꾹 틀어막고 우는 소리를 참았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누가 화장실 문을 팍 열더라고요. 할머니셨습니다. 제가 입을 틀어막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차시더니 둘 다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방금까지만 해도 절대 안 받아준다. 너 살던 대로 돌아가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러시니까 엄마랑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밥 차려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불쌍해서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저 조그만 애가 뭘 안다고 벌써부터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어? 내가 그냥 내쫓으려다가 애 우는 소리가 귀에 천둥치는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받아준 줄 알아. 너도 다행인 줄 알아. 네 애미 아니었으면 네가 무당됐을 팔자야. 네 애민 하여튼 가족 일이라면 지 목숨도 내놓을 인간이니 뭔. 그렇게 할머니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얹혀 사는 것이었으니 사정이 넉넉했을 리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천국이 따로 없는 생활이었죠. 할머니가 손찌검을 하기를 하나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를 하나요? 기도를 드릴 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밥을 얻어먹고 사는 만큼 너도 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거의 청소나 잔심부름이 대부분이었지만요. 집에서 지켜야 할 것들만 지키고 살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기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영어만 해 안 하네 이런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 집에는 늘상 사람이 끊이지 않았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딱 봐도 지위와 신분이 높아 보이는 분들도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여기를 왔다는 걸 알리기 싫다는 듯이 비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날들이 많았고 그런 날이면 전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었고요.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 당시 생활에 정말로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라고 해봤자 악사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할머니가 구슬하면 뒤에서 악기를 연주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 엄마처럼 할머니에게 무당이 되는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는 할머니의 수양딸 같으신 분들,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전부였으니까 저를 싫어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다들 예뻐라 해주셨죠. 아이고, 애라고는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신당에 이렇게 어린애가 있는 줄 알았으면 과자라도 좀 사올 걸 그랬어요. 어떻게 용돈이라도 좀 줄까? 손님들이 가끔 나서서 용돈이라도 주려고 하면 할머니는 절대 애한테 한 푼이라도 주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죠. 신당에서 복채받기 시작하면 팔자 어그러지는 거 한순간이라고 하시면서요.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돌 지나고 나서부터 신병이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신내림을 안 받아보시려고 했었는데 심해진 게 집을 나오기 직전이라고요. 어디 무당집을 갔는데 엄마가 신내림을 안 받으면 무조건 제가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제대로 된 무당을 찾아가야겠다 알아보러 다니다가 만나게 된 게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굿하는 것을 쳐다도 못 보게 했어요. 신당에서 무슨 큰 굿이라도 있는 날엔 저한테 용돈을 주시면서 나가서 시장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라고 몰래 훔쳐본 적도 있었는데 솔직히 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냥 무섭기만 하더라고요. 평소에 엄마 같지도 않고 할머니도 그렇고 뭘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용돈 주시면 그냥 동네 근처 빙글빙글 한참을 배회하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들어오고 그러기만 했었어요.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제가 어떤 집에서 자란 건지 실감이 되더라고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이 뭔지 실감했잖아요. 그 시끄럽던 교실이 순식간에 싸하니 조용해지는 것이 느껴졌죠. 처음엔 호기심, 제가 개야 하는 수군거림, 얼마 지나지 않아 경멸스러운 얼굴로 시시각각 친구들의 얼굴이 바뀌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 너 무당집 딸이라며? 너도 그러면 귀신 보여? 오, 징그러워 죽겠다. 야, 너 그러다가 얘한테 귀신 올면 어떡할래? 근데 니네 엄마 뭐 무당이라고 하더니 돈은 영 못 보나 보다. 얘 가방 봤어?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애가 하고 다니는 꼴이 거지꼴 같은데. 진짜 웃긴다. 엄마한테 점 좀 열심히 해보시라 그래. 한 동네잖아요.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났겠어요. 부모 중에서는 아마 할머니의 점집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제가 무당집 딸이라는 소문이 한번 돌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다가오는 친구들은커녕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행색이 정말 좋았던 건 아니에요. 엄마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무당이 꼭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얹혀 살면서 드는 돈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남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로 나쁜 차림으로 다니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꼬투리를 잡으려면 뭐든 못 잡겠습니까? 그때부터 지독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학년이 올라가고 반이 바뀌더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무당집 딸, 귀신 보는 애라는 꼬리표는 지워지지 않고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학교에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죠. 하루 종일 엎드려서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수업 시간에만 겨우 고개를 들고 점심시간엔 누가 발을 걸지 않을까 늘 땅바닥만 보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전학을 가면 안 되냐는 얘기도 꺼내봤습니다. 엄마는 이제야 자리 잡고 조금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엄마한테 그때 짜증을 막 냈어요. 무당이라고 하면서 딸이 학교에 괴롭힘 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냐고요. 엄마가 무당이라고 해서 내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무슨 짓을 당하고 있는 줄 알기나 하냐면서요. 퍽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같은 동네라서 반도 안 바뀌고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 애들이랑 결국 같은 학교 다니게 될 텐데 그럼 난 내내 괴롭힘만 당하다가 졸업하는 거야? 엄마, 나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 나 생각해서라도 우리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안 돼?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우리만 따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도 되잖아. 머니 이사를 갈 수 없다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괜한 고집을 피우니 엄마도 얼마나 난감하셨겠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본다고 하는 것을 찾아오지 말라고, 엄마 오면 내가 더 곤란해진다고, 차라리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엄마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그렇게 확 짜증을 내고 방으로 발을 쿵쿵 구르며 들어가 버렸죠. 그러지 말 걸 싶어요. 엄마도 속으로 속이 아니었을 텐데 괜한 사춘기 짜증이었죠. 다음날 새벽에 엄마가 자고 있는데 문을 열고 할머니랑 굿이 있어서 새벽같이 나가봐야 한다고 자고 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저녁 늦게나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기 계시는 할머니들이랑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라면서요. 그리고 전학 얘기는 할머니랑도 얘기를 해보겠다며 저한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뻔히 잠이 다 깼는데도 괜히 엄마가 미운 마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눈물이 나는 걸 꾹 참고 고개를 돌리고 계속 자는 척을 했어요. 한숨을 쉬시더니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도 학교에서는 여전히 애들의 조롱이 이어졌어요. 저를 주도적으로 괴롭혔던 애들이 2명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잘난 집 애들도 아니었고 나중에 졸업식 날 그 집 부모님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나거든요. 뭐가 그렇게 안 풀리는지 맨날 죽상을 하고 할머니 점집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던 사람들인걸요. 그날은 유난히 더 심하게 시비를 걸고 괴롭히더라고요. 야, 넌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왜? 너도 너희 엄마처럼 뭐 문제에 답 알려달라고 빌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야, 이거 줘봐. 얘 노트 필기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괴롭힌다고 우리 저주하는 부적이라도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 돌려줘. 자꾸 이렇게 괴롭히면 진짜로 선생님 부를 거야. 그날 제가 필기한 노트를 뺏어 들고 노트를 운동장 밖으로 던질 거라고 조롱을 하며 괴롭히고 있고 저도 참다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노트를 다시 뺏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제가 선생님을 부르겠다고 하자 네가 선생님을 부르면 뭘 어쩔 거냐면서 제 어깨를 밀치고 제가 책상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때 거짓말처럼 교실 문을 열고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저를 괴롭히던 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등 뒤로 노트를 감추고 모르는 척을 하고 선생님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바닥에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고 지금 당장 집으로 가보라면서 제 등을 떠미셨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한 저에게 아무래도 어머니께 사고가 생긴 것 같다면서 얼른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저한테 무슨 신기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괴롭힘을 못 이겨서 선생님을 불러내기라도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마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서 집으로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같이 일을 하시던 신딸들, 제가 이모라고 부르던 분들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손을 덜덜 떠시며 제 손을 꼭 붙잡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저도 알겠더라고요. 집에 없는 할머니와 엄마,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이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 아,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구나 하고요. 이모,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는데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어디가 얼마나 다쳤는데요? 뭐 하다가 그런 건데요? 네? 병원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셨어요. 사고였다고 합니다. 큰 굿이 있어서 할머니와 엄마 2분이서만 배를 타고 가다가 배멀미가 심한 할머니께서 잠시 바람을 쐴 겸 갑판에 나왔다가 갑자기 흔들린 배 때문에 물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다에 몸을 던져 물 밑에서 할머니를 받치고 버티고 있었다고 해요. 그 덕분에 할머니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엄마는 심한 탈수 증세와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중에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저와 엄마가 할머니의 집에 처음 왔을 때 할머니가 하셨던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애미는 가족 일이라면 목숨도 내놓을 팔자라고요. 그 말이 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요? 할머니가 참 용한 무당이다 싶더라고요.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 가족으로 받아주신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으니 할머니의 점괘가 딱 맞아 떨어졌구나 하고요. 안 돼요. 우리 엄마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떡하려고. 난 어떡하려고. 안 돼. 할머니가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란 말이야. 할머니가 어떻게든 우리 엄마 다시 살려내요. 전 할머니를 붙잡고 주먹으로 할머니의 가슴을 치면서 차가운 병원 바닥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의 미래까지 맞춘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렇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정말 할머니와 둘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그 사고 이후 충격이 크신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입던 옷, 엄마가 쓰던 물건을 하루라도 빨리 태워야 된다고 사람들이 성화였지만 쉽게 버리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신당 문을 걸어 잠그고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어요. 저도 할머니를 그렇게 오랫동안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 아파서 낳은 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아끼셨는진 바로 옆에서 오랜 시간 지켜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강하신 분이 입술을 파르르 떠시면서 고개를 푹 떨구시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제가 마냥 할머니를 원망만 했겠어요. 내가 요즘 눈만 감으면 네 엄마 얼굴이 보여. 네 엄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다 젖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 한은 다 풀어주고 살았는데 앞으로 니네 엄마 한은 평생을 다 걸쳐도 다 못 풀어주고 살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그런다. 너라도 제대로 키워야 나중에 니네 엄마 원망 안 들을 것 같아서 내가 그게 무서워서라도 너를 제대로 키워내야지. 그래야 내가 제명 다 하고 살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때부터는 할머니와 정말 친할머니와 친손녀 사이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제 전학수속을 밟아주시는 거였어요. 엄마가 그날 굿을 가시면서 그랬대요. 자기가 거처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제 학교라도 옮겨주실 수 없냐고요. 학교에서 무당 딸이라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 꼴을 못 보고 있겠다고 할머니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면서 할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전학을 가면 네 마음이 조금 편해지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할머니랑 같이 지내는 게 싫은 건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그 애들과 얼굴을 계속 마주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엄마랑 같이 지냈던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보다는 거처를 옮겨서 생활하는 것이 여러모로 좀 더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서 그러겠다 결정을 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근교에 제가 갈 만한 학교 몇 군데를 알아봐 주시더니 전학수속을 밟아 주시더라고요. 급하게 간 전학이라 기숙사를 바로 들어갈 수 없어 제가 왔다 갔다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근처의 자취방까지 하나 얻어주셨습니다. 혼자 살면서 허튼 짓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일찍 독립을 시작하게 됐어요. 가족 하나 없이 늘 혼자서 집에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혼자라는 사실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받았던 상처들도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 없는 곳, 한 번씩 친구들이 악의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어보면 사고로 돌아가셨다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괜한 것들을 물어봤다면서 황급히 다른 주제로 얘기를 돌리곤 했죠. 그냥 그 적당한 거리감이 차라리 편하고 좋았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평범한 회사에 취업하고 할머니와의 왕래는 계속했어요. 어쨌든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벌이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지원은 할머니께서 다 해주셨으니까요. 하루하루 노쇠해지는 할머니도 저처럼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건 순전히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한테 뭔가를 더 못해주셔서 안달이 난 느낌이었어요. 전 이제 취업까지 해서 이젠 할머니 지원이 없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할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고 있는 그 손녀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눈치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결혼도 해야지. 왜? 혹시라도 뭐 물림될까봐 그러냐? 그런 걱정이랑 안 해도 된다. 그런 기운은 너희 엄마 때에서 다 끊겼으니까 딸이든 손녀든 그런 기운 물려줄까봐 너네 엄마가 그런 팔자 다 틀어쥐고 그렇게 갔나 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너네 엄마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낼 거 아니냐. 할머니,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시집은 나 혼자가 나.
정말 좋은 사람 없어서 안 가는 것 뿐이에요. 괜찮은 사람 있었으면 내가 나서서 시집 가겠다고 했지.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컸어요. 주변에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고는 많이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결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때 되면 다 알아서 가겠죠. 아니면 기도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손녀가 좋은 짝 좀 점지해달라고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지만 사실 결혼을 못하는데 집안 사정도 무시 못할 이유긴 했어요. 아무리 사고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결혼은 집안과 집안과의 약속이잖아요. 괜찮은 사람이 아무리 나타나고 결혼을 약속하겠다고 한들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 집안 사정을 알고서도 선뜻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전에 만나던 남자친구 역시 부모님 얘기까지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사실 할머니께서 무당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대번에 표정을 굳히더니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였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거 뭐 자식한테도 대물림되고 그러는 거라며? 그러면 너도 나중에 무당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난 그런 사람이랑 결혼 못해. 그리고 그런 중요한 걸 숨기고 만나면 어떡하냐? 무슨 병 숨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면 당연히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 생각했던 여자가 고아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무당 집안이라니. 그냥 넌 누구한테 피해 주지 말고 너 혼자서 조용히 살아.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때 헤어지면서 저도 충격을 크게 받았나 봐요. 나름대로 많이 좋아했었던 사람인데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혼자서 조용히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 나는 누구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주변에서 누가 왜 그 나이 먹도록 결혼을 안 하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시켜 주겠다,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소개 같은 건 받지 않고 계속 거절을 해왔던 것 같아요. 괜히 구구절절 이런 사정 밝히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상처받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정 못하면 나 혼자 이렇게 할머니나 모시고 살지 뭐 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귀신 눈은 속여도 할머니 눈은 못 속이겠더라고요. 정말로 뭐가 보이시는 건지 아니면 소녀딸의 심란한 얼굴을 그 사이에 읽으신 건진 몰라도 대번에 무당딸이라서 결혼 못한다고 그러냐 하시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아무리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며 그래서 여제 결혼할 남자 하나 못 데리고 온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할머니의 등을 떠밀었어요. 지금 손녀딸 결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손님 온 것 같으니까 얼른 손님이나 받으라고요. 할머니도 잔소리를 더 하시려다가 무릎을 짚고 몸을 일으키셔서 문을 열고 손님을 보시는데 손님 얼굴을 보자마자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더라고요. 뭔가 옳았구나 싶은 표정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를 그렇게 오래 봤는데도 그런 얼굴은 처음 봤다니까요. 제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 끌어당겨요. 아니 나는 손님이 왔으니까 얼른 나가본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른 앉으라고.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손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를 쳐다보시고요. 아들 걱정 때문에 왔을 거 아니야? 결혼도 안 해. 집에서는 자꾸 놔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들 묶어놔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손녀딸인데 손녀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가 딱 맞아. 그쪽 아들이랑 우리 손녀딸이 그쪽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아들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고 할 거야. 중년의 여자분이 어떻게 아셨냐면서 깜짝 놀라며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 한번 얼굴도 본 적 없는 제 손을 꼭 부여잡고 정말 결혼만 하면 자기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냐면서 할머니에게 간절하게 묻더라고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너도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가정 꾸리고 싶으면 나가서 딱 3번만 만나보라고요.
사모님 소리 듣고 살 수 있는 건 인생 살면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저희 할머니가 용한 무당이라고 하지만 막상 면전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안부 인사드리러 왔는데 여기서 중매를 서주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잘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내가 여자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만나기만 해주세요. 아유, 부탁 좀 드릴게요. 그쪽 집에서도 나름대로 간절한 사연이 있었나 봐요. 아들이라고 딱 하나 있는데 나름대로 큰 중견기업의 사장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을 거의 목을 조르다시피 강압적으로 키워서 반발심이 강해진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계속 집 밖으로 나돌고 사고만 치고 있다고요. 저도 얼떨떨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명함을 받아 얼떨결에 선자리가 잡히게 됐죠. 할머니께서는 2번 다시 안 올 기회니까 나가서 어떻게든지 잘 해보라고 저를 부추기셨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렇게 집안이랑 척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양쪽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니 마냥 거절을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나가서 일단 시간만 때우고 오자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을 처음 보게 됐어요. 남편 역시 억지로 끌려 나온 자리였겠죠. 딱 봐도 시간만 때우고 빨리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얼굴로 앉아있더라고요. 기차 서로 억지로 끌려 나온 자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냥 시간 낭비 말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만 하고 일어나시죠. 그쪽도 저희 어머니 등살에 억지로 떠밀려서 나왔을 테니까 저도 이 정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겠습니다. 아직도 그때 얘기를 해요. 처음 만났을 때 어찌나 싸가지가 없었는지 모른다고요.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냥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딱 선을 그어서 말하는 남편이 괘씸하기도 하고 나라고 이 자리가 좋아서 나온 줄 아나 하고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여기 좋아서 나온 자리 아니다. 시킨 게 아까워서 밥은 먹고 가겠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쪽은 여기서 뭐하러 나왔냐고 대번에 그러더라고요.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오늘 한번 보고 말 사이일 것 같아서 그냥 저도 모르게 제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죠. 어차피 나 무당 딸이다. 이런 얘기하면 도망가는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하면서요. 그러면 그쪽도 미래가 보이는 그런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미래는 안 보이는데 그쪽이 엄청 무례한 건 잘 보이네요. 그쪽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랑 싸웠다고 집 밖으로 계속 나돌고 한다면서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쪽이 지금 하는 행동 나이 먹고 되게 철없어 보여요. 부잣집 도련님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돌아갈 곳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쪽처럼 행동 안 해요. 저도 그때 왜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버럭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몰라도 아버지랑 다툼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나돌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제 입장에서는 되게 철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그 집이라는 게 되게 간절한 사람이었잖아요. 엄마랑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왔고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곳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매매가 아니니까 살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볼 수 있는 내 집, 내 가족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대체 무슨 복을 태어났길래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싫다고 내팽개치고 나오는 걸까 하고요. 제 사정을 다 아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화를 버럭 내니까 남편도 식사를 하다 말고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또 사정을 들어보니까 여기도 딱해요. 남편 위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우울증이 있어서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형이 여러모로 자기보다 뭐든 다 잘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그 기대가 다 자기한테 왔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형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자기도 괴로워 죽겠는데 가족들은 또 자기가 형처럼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성에 안 차니까 계속 윽박 지르고 그래서 자기도 마음이 회복될 틈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도 뭔가 이 사람이랑 저랑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서로 으르렁거리던 건 언제인가 싶고 이런 얘기는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근처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참나, 그렇게 인연이 또 닿을 줄 몰랐는데 부모님들이 등을 떠밀고 할머니가 등을 떠밀고 할 필요도 없이 저희 몇 번 더 만나고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 보면 정말 정해져 있나 싶기도 해요. 서로 마음이 결핍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결혼을 하면서 이게 많이 채워졌어요. 부모님이랑 평생 원수처럼 등 돌리고 살 것 같은 남편도 결혼을 하면서 조금씩 다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를 무슨 귀인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아가, 너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니? 내 자식인데도 평생 못 보고 살까봐, 큰애처럼 그렇게 될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이제서라도 마음 고쳐먹고 아버지 밑에서 다시 일 배우겠다고. 이게 다 네 덕분이다. 할머니 말씀이 정말 맞았어. 부부의 연이란 게 정말 있었나 보다. 우리한테는 네가 정말 복덩이야, 복덩이.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정문 씨도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한테 죄송한 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머님 아버님이 미웠던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힘들어서 피했던 건데 이젠 본인도 제대로 좀 마주하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고. 전 그냥 옆에서 응원만 해주고 싶어요. 다들 잘 됐으니까 다행이지 싶죠. 정말 그게 맞아 들었는진 몰라도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에 아버님의 사업을 이어받겠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버님께서도 제가 보는 앞에서 다시는 남편 앞에서 돌아가신 아주버님의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 맹세까지 하시고 그동안 미안해 했다면서 남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까지 하셨죠.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모든 일들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남편도 항상 저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다시 마음 고쳐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온 세상이 다 제 덕이라 말해주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괜히 큰일 한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뿌듯하고 네가 뭘 필요하다,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말하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긴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뻤습니다.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쁜 딸도 얻었어요. 딸이 돌쯤 되었을 때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했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엄마에게 왔었던 그 무시무시한 운명이 저에게도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고요. 엄마도 꼭 제가 이맘때쯤 그 병을 앓으셨단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때는 자다가도 몇 번이나 놀라서 땀 범벅이 되어 벌떡 일어나 무사히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안심하고 잠에 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더 이상의 비극은 저희 가족을 덮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당신 핸드폰에 문자 온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당신한테 연락도 나오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워낙 주변에 친구가 없기도 하고 어디 연락 올 때도 없어서 남편이 저렇게 놀라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제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동문의 연락이었습니다. 무슨 문자길래 그렇게 심각하게 확인하냐고 남편이 묻길래 그냥 옛날 고향에서 동문의 연락이 왔다. 안 가도 괜찮은 거다 얘기를 했죠. 남편은 제가 아이를 보느라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거라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워낙 밖에를 안 나갔으니까요. 애는 자기가 봐도 되고 어머니가 봐주셔도 되니까 오랜만에 고향 내려가서 할머님도 뵙고 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시간 보내고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망설였죠. 좋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기도 하고 내가 여기를 가야 하나 싶었지만 또 남편에게 굳이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걱정을 시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옛날 일은 다 옛날 일일 뿐이고 이제는 나도 마냥 엎드려서 자는 척만 하고 있던 그때의 찌질한 안쓰러운 모습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해주니까 할머니도 요즘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 간 김에 얼굴 좀 볼 겸 다녀올게.
그렇게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게 됐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는 정말 오랜만에 내려가 보는 거였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변한 것 하나 없는 동네에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하지만 이상하게 좋았던 기억이 하나 없는 곳들. 그래도 세월이 많이 흘러간 만큼 그때의 철없는 아이들도 다 어른이 되었을 거고 혹시라도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더라면 다시 얼굴을 마주했을 때 최소한 미안하다라는 사과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는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내려갔던 것도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의 일들은 죄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요. 문자에 적혀 있는 동창회 장소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전 이 애들은 예나 지금이나 몸만 컸을 뿐이지 달라진 점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기분 나쁘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저 눈빛하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저 태도 그리고 저 말투 반갑게 인사를 하는 저와는 달리 돌아오는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꼭 30년 전에 교실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간 게 아닐까 하는 기분까지 들었으니까요. 어머 이게 누구야? 다른 사람 다 와도 넌 안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굴이 많이 두꺼운가 봐? 아니면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런가? 아니면 너도 무당됐구나? 그치? 그래서 손님들 영업 좀 하려고 왔나? 난 또 네가 우리 반가워서 오기라도 한 줄 알았지. 아이고, 너네 다 기억나지? 왜 그 무당집 딸내미 있잖아. 넌 왜 아직도 얼굴에 그 기분 나쁜 그 느낌이 좀 남아있다? 어? 그러게 영업을 뛰러 올 정도가 맞긴 맞나 보네. 얘 꼬라지 보니까. 너 보안이 아직도 거지구나? 하긴 요즘에 무당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 안에서도 먹고 살기 영 힘들단 얘기 들었는데. 온 김에 명함이나 많이 돌리고 가. 영수가 너 뭐 아들 대학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안 했어?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얘. 동창 좋은 게 뭐야. 이왕 온 김에 좀 저렴하게 봐달라고 그래라. 저를 뻔히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아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괜히 왔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애들한테 사과를 받을 생각을 했다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우스워졌어요. 제가 그대로 몸을 돌려서 나가서 카드를 내밀어 카운터에서 미리 계산을 해서 영수증을 받았죠. 애들은 제가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충격을 받아 나간 거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돌아가니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쟤는 예나 지금이나 쫄아가지고 도망치는 건 1등이라고 비웃고 있더라고요. 전 물컵을 들어서 그런 친구의 머리 위에 그대로 부어줬습니다. 나름대로 동창회 온다고 집에서 가장 비싼 가방 들고 나오고 화장도 열심히 한 모양인데 엉망이 됐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그 얼굴에다가 영수증과 저희 남편 명함을 휙 집어던졌습니다. 영수증과 명함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한 친구는 이게 뭔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몇 번이나 계속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그때 책상에 엎드려서 학교가 언제 끝나는지만 기다리면서 울고 있던 그때 그 한심한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오늘 밥값은 내가 다 계산했어. 앞으로 너희처럼 질 떨어지는 애들 다시는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할머니 뵈러 오는 김에 오랜만에 동창들 얼굴이나 볼까 하고 동창회 왔는데 너네는 30년이 지나도 나아진 애들이 어쩜 하나도 없니? 예나 지금이나 참 수준 떨어지는 게 행동하는 건 똑같구나. 그 가방 딱 봐도 싸구려 같은데 뭐 구질구질하게 세탁비 청구하고 싶으면 거기 명함으로 연락하고 우리 남편이거든? 뭐? 이 사람이 네 남편이라고? 말도 안 돼. 땡땡기업 사장이면 야, 너네 남편도 이쪽으로 뭐 납품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그 땡땡기업 사장이 내 남편이거든? 그러니까 제발 깝치지 마. 어디 푼돈 가지고 돈 자랑하고 싶으면
최소한 카운터에 가서 동창회 비용이나 네가 결제는 하고 나서 돈 자랑을 해야 맞지 않겠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여기 와서 이렇게 대장 노릇하고 싶어가지고 너희들끼리 테이블 잡고 싶어서 분위기를 망치고 있니? 하여튼 너 속옷 다 비친다. 여기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니들끼리 어디 다른 데 가서 너희 수준에 딱 맞게 그렇게 어울려서 평생 같이 놀아. 두 사람은 명함을 확인하더니 저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지켜만 보고 있었던 다른 동창들도 그제서야 한마디씩 말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불량 학생 흉내나 내고 부끄럽지 않냐고. 우리는 이런 분위기 만들려고 동창회 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서서 분위기를 망치냐면서요. 예전처럼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니까 창피했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 등 뒤에다 대고 한마디 더 얹어줬습니다. 어머, 미선아. 내가 무당 일을 안 하는데 너도 알잖아. 우리 할머니도 엄마도 무당인 거.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좀 보여서. 아무래도 너희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회사에서. 엄청 젊고 예쁜 여자랑. 너 조만간 남편한테 국물도 못 얻어먹고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뭐? 아이, 그게 진짜. 아이씨, 이거는 진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얘기에 불이 났게 자리를 빠져나가고 그제서야 애들이 저에게 달라붙어서 괜찮냐면서 자기는 예전부터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편을 들어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무당된 거 맞냐고요. 진짜 미선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맞냐면서요. 제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랬죠. 마누라가 저렇게 생각 없이 남들이나 괴롭히고 다니는데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어디 바람 안 피우고 배길 수 있겠냐고요. 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거는 알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같이 박장대소하면서 제 얘기가 100번 1000번 맞는 얘기라고 자기는 진짜 너 무당이라도 된 줄 알았다면서 깜짝 놀랐다고. 무당이 아니라 배우를 해도 되겠다면서 웃더라고요. 그제서야 좀 제대로 된 동창회 분위기가 나더군요. 제 묵은 서러움도 그제야 시원하게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상쾌한 표정으로 돌아오니까 남편이 그래요. 동창회에 가서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고요. 제가 30년 동안 묵었던 회포를 다 털어버리고 왔다고 하니까 남편이 무슨 회포를 그렇게 오랫동안 묵혀놨었냐고 그럽니다. 그 회포 푸느라고 카드를 그렇게 시원하게 긁으셨냐면서요. 모르겠어요. 제가 옳은 방법으로 복수를 한 건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 속만 시원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절 괴롭힌 그 친구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한바탕 남편 잡들이를 하겠죠. 피울지 안 피울지도 모르는 바람을 폈다고 의심을 하면서요. 저를 지옥 속에 살게 했던 만큼 그 친구도 한동안 지옥 속에서 살길 기대하면서 이만 사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바람 잘 날 없었던 제 인생, 앞으로도 바람 잘 날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제 인생 가지에 불어오는 바람은 폭풍우가 아니라 따뜻한 순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사연은 얼른 쓰고 싶어 글로라도 남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큰 마음 먹고 제보합니다. 평소 사연 채널을 보고 있으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는데 이 사연을 결국 사연 채널에까지 제보하게 되다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듣고 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떤 말이든 좋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남편과 만난 시점쯤부터 얘기를 풀어볼게요. 전 남편을 동네 서점에서 만났어요. 저에겐 두 개의 취미이자 인생의 낙이 있는데요. 하나는 목욕탕을 가는 것이고 하나는 동네 서점을 가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나면 너무나 시원하고 개운해서 그 기분에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고요. 서점은 어렸을 적부터 책을 좋아했던 터라 만화책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보곤 했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야 힘들 때면 책에 의지하고 서점을 찾게 되더라고요. 당시 제 나이는 30 후반이었는데 말 그대로 노처녀였죠. 그래서 주변에 좋은 남자를 찾고 싶어도 다들 저보고 너무 늦었다며 한 번 갔다 온 남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희서 씨 나이 됐으면 한번 갔다 온 남자를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아니, 그 나이 되도록 결혼 안 했다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 아, 네. 근데 전 그냥 혼자 살려고요. 이제 와서 한번 갔다 온 남자는 좀 부담스럽고요. 아, 뭐, 혼자 산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시대면 충분히 결혼 꿈을 꿀 수 있지만 제 때의 30 후반이면 저런 얘기가 나올 법했습니다. 주변만 봐도 모두 시집 장가가 애 낳고 살고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로망을 버리고 조용히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동네 서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남편 쪽을 흘끗흘끗 쳐다보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남편이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부끄러워서 그만 시선을 돌렸죠. 한마디로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이 동네 서점을 자주 애용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난 후부턴 매일같이 그 서점에 발도장을 찍게 됐으니까요. 제가 남편을 보는 게 티가 났는지 어느 순간부턴 남편도 저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저를 흘끗거리며 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에게 처음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동네 서점인지라 크기가 작고 아늑했기 때문에 말을 걸기도 쉬웠던 것 같아요. 아, 무라카미 하루키 책 좋아하세요? 저도 그런데 상실의 시대 이 책 정말 좋더라고요. 읽어보셨어요? 아,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읽어봐야겠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새로 이사 왔어요. 여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근데 여기 동네에 서점이 여기 딱 한 군데뿐이라 아쉬웠는데 다행히 책 종류가 많아 좋더라고요. 사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아, 전 회사가 이 근처라 2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출판업계 회사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제가 2년 전 정착한 이곳이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 요양 겸 고향에 내려온 것이라고 했고요. 그때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랑의 힘이란 정말 대단한 것이 남편과 있으면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서로 어떻게든 더 있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콩깍지라고 해도 좋지만 어찌됐건 남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참 좋았습니다. 마치 붕어빵 노점 기계 앞에 붕어빵을 사 먹으려고 서 있으면 느껴지는 온기처럼 몸이 노곤할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었죠. 전 얼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다행히 이 사람도 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희서 씨, 난 당신과 만나면서 하루하루 흘러가는 게 아까웠어.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테지만 이제라도 당신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 아내가 되어줄래? 내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뻔한 멘트는 못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은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전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난관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보살피고 있던 몸이 아픈 시어머니가 절 탐탁지 않아 하신 겁니다.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저를 보면 혀를 찬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특히 첫 만남에서 제가 편부모 아래서 자랐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러시는 것에 상처를 받았어요. 뭐? 그러니까 엄마 아래서만 자랐다고?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고? 아,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두 집 살림을 하시다가 그만 이혼하셨어요. 어머,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이 나셨다고? 아유, 그래도 여자가 이혼해 혼자 애까지 키운 걸 보니 어머니가 꽤 독한가 보네. 네? 우리 때 이혼은 자식 생각하면 못하는 거였지. 그냥 남편이 바람 나면 바람 나는 대로 견디며 살았으니까. 나도 우리 애 아빠가 몇 번 술집 여자 만나고 돌아쳤지만 다 참았거든. 그러다 결국 이 꼴이 났지만 요즘은 안 아픈 곳이 없다. 허리 마디마디가 다 쑤셔. 아무튼 대단하시네. 시어머니의 직설적인 한마디 한마디가 당황스러웠죠. 전 무슨 말을 해도 돌려 말하는 편인데 시어머니에게는 그런 배려 따위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티를 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아까 마음 많이 상했지?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 잘 말릴게. 당신이 상처받았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나중에 남편이 쩔쩔매며 이런 말로 달래주었는데도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편을 사랑했던 터라 어쨌건 이 사람밖에 없단 생각으로 결혼을 했고 전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일을 도와주게 됐어요. 남편은 근처 작은 중국집을 하고 있었는데 얼른 동네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며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분가를 하면서 원래 살던 집에 시어머니 혼자 남게 되셨으니 남편은 그것이 마음에 좀 걸렸던 모양이에요. 보통 일 끝나면 기진맥진해서 저는 집에 들어가 좀 쉬고 싶은데 남편은 시어머니를 잠깐 보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힘들면 당신은 먼저 들어가 쉬어. 난 그냥 어머니 얼굴만 보고 올 테니까. 어떻게 그래. 어머니 또 당신만 보내면 나 안 온다고 한 소리 하실 텐데.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아, 그건 좀 곤란한데. 엊그제도 다녀왔잖아. 엄마가 안 오면 또 다그치고 전화하고 난리라서 그래.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그 일로 한 번도 안 싸웠던 남편과 몇 번 싸우기도 했어요. 결국 남편 혼자 보내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몇 번 동행했는데 그때마다 피곤해 죽겠는데도 시어머님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자꾸 입을 대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남편 밥은 잘 챙기는 거냐. 여자가 일을 해도 남편 내조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다 늙은 너한테 손주 보긴 글렀다고 생각하지만 노력은 해라. 정말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잔소리였습니다. 거기에 즐겁을 한 나머지 어느 날부턴 그냥 내내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됐죠. 차라리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시누이가 놀러 온다며 저보고 와서 요리 준비를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성격상 또 이런저런 잔소리들이 들려올 게 뻔해서 가기 싫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시누이니 안 갈 수도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밥상을 차리는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한 4-5시간 요리만 했을 겁니다. 시누이 한 명 오는 것뿐인데 무슨 잔치상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사실 전 시누이에 대한 인상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하필 저희 친정언니가 결혼식 날 시누이가 저에 대한 뒷담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자기 오빠가 더 아깝다나 하는 식의 뒷담화였는데 기가 막히더라니까. 아니 왜 하필 이쁘지도 않은 나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며 뒷담화하는데 진짜 내가 결혼식만 아니었어도 그걸 콱 대놓고 따질 뻔했어. 솔직히 그러는 네 신랑은 뭐 정우성이냐? 대단히 빼어난 조건도 아니면서 왜 벌써부터 시누이 노릇하려는지 모르겠다. 웃겨 정말. 듣고 나서 저도 어이가 없어 기분이 확 상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겐 따로 말하지 않았지만 시누이에 대한 인상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약속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시누이가 도착을 했는데요. 시누이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사과의 인사 한마디 없이 저를 보고 그냥 씩 웃더라고요. 아가씨 늦는다면 늦는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식사 차려놓고 저랑 어머님이랑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언니, 내가 차가 막혀서 그랬어요. 깜빡했네. 그나저나 엄마 나 온다고 또 맛있는 거 준비해놨다며? 새언니도 같이 요리했죠? 우리 엄마 허리 아프니까 언니가 많이 도와줘야 할 건데.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래요? 잘했네. 그때 벌써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하는 시누이의 태도에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시누이의 무례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잡채 면을 들어 입안에 넣어보더니 어머 너무 간이 짜다. 이거 간장을 얼마나 집어넣은 거야. 새언니 이거 새언니가 한 거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짜게 안 하거든 하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짜요? 아가씨 입맛이 싱겁다고 하길래 일부러 설탕 더 넣고 덜 짜게 한 건데.
아, 세연이 간볼 줄 모른다. 우리 오빠 요리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신우이의 연달아 이어진 말에 저는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반박하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나와서는 절 꾸짖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잡채 이거 네가 만든다고 했을 때부터 불안불안했는데 너는 우리 아들 음식 장사도 돕는다면서 간을 이렇게 못 봐서요. 어쩌니? 그리고 우리 딸 오랜만에 와서 맛있는 음식 좀 먹여주려고 했는데 다 망쳤네. 아유, 그래도 뭐 어쩌니? 예, 네 새언니가 그래도 일찍 와서 한 거니까 네가 이해하고 먹어. 어머님,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간 못 본다는 얘기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사람 입맛이 다 다르니까 마음에 안 드셔도 넘어가실 수 있잖아요. 아가씨도요. 조금 섭섭하네요.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우울화가 치밀더라고요. 사실 그날 남편의 가게 일을 빼고 새벽부터 가서 4~5시간 동안 줄창 요리하고 어머님 잔소리 듣고 저도 쌓일 대로 쌓여 있었거든요. 거기다 시누이는 오랜만에 시댁 온다면서 그 흔한 과일 바구니 하나 사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음식 잔뜩 담아갈 거라며 빈 쇼핑백 하나 덜렁 가지고 왔더라고요. 새언니, 왜 이렇게 감정적이에요? 난 그냥 할 말 한 건데 너무 예민하다.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나 오늘 엄마 음식 많이 담아갈 거니까 새언니가 옆에서 같이 힘 좀 써줘요. 네? 무슨 말이에요? 언니, 오늘 여기서 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님 밤까지라도 있든가요. 오늘 기본 7가지 정도는 반찬 싸갈 건데 오늘 밤까지 요리하면 시간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치 엄마? 그럼 우리 딸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 넌 여기서 요리 거들어라. 할 게 아주 많어.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투로 말하셨고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전 다시 장사를 하러 나가봐야 한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이 툭 나오셔서 불쾌한 표정으로 있다 급기야 제게 시누이 대접을 왜 이러냐며 야단을 치더군요. 시누이도 옆에서 속상하다는 투로 거들었습니다. 아니, 네 시누이가 뭐 여러 번 오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오는 앤데 넌 꼭 그렇게 불편한 티를 내야겠냐? 제가 언제 불편한 티를 냈다고 그러세요. 전 그냥 가게 장사를 하러 나가봐야 한다고 말한 것뿐인데요. 새언니, 그게 그거예요. 새언니 괜히 내가 먹는 음식 만들어주기 귀찮으니까 내빼는 거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도 먹기 싫래요. 됐어, 엄마. 엄마는 아프니까 요리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내가 사 먹을게. 아가씨, 제발 혼자 상상의 나를 펼치지 마세요. 거봐. 너는 참 집안 분위기 흐리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다. 내가 널 반대했던 이유가 다 있어. 너는 은근히 할 말 다 하는데 그게 아주 그냥 사람 기분 잡치게 하거든. 우리 딸 기분 상해하지 말어라. 응? 엄마가 과일 깎아줄게. 신우의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시집을 가서 저보다 겨우 2살이 어렸는데도 애도 있는 애엄마가 자기가 먹을 반찬 하나 못 만들어서 시댁까지 기어들어와 음식을 얻어가는데 꼭 제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거기다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혼자 삐져가지고는 입이 대빨 나와 있는데 정말 불편한 건 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의 원흉이라도 되는 듯 줄창 노려보셨고요. 죄송한데 저 갈게요. 아가씨 놀다 가세요. 결국 어색하게 있다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지만 다시는 시어머니 시누이 이 2사람과는 함께 마주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한 번 대이니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과 술 한잔을 하며 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남편은 예상대로 무척 미안해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철없어 저지른 짓이라며 단속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마저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됐어. 나중에 그 환 누가 다 감당하라고? 난 아가씨나 어머님이나 너무 대하기 힘들어. 그냥 이렇게 거리 최대한 벌려가며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나아. 당신도 뭐 더 하지 마. 그래,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도움 필요하면 꼭 말해.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든 중재해 보겠다고 노력했고, 저도 남편이 있다는 생각에 잠깐 든든한 마음도 들었어요. 덕분에 그 일은 잊고 살아가고 있었죠. 식당도 조금씩 단골 손님도 만들어 나가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에 맛과 정성을 다하기 위해 더욱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 모두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쳐야 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시어머니가 용한 무당에게서 부적을 받아왔다며 저에게 바지 주머니에 꼭 부적을 넣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진 어르신이니 이해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부적의 돈값인 1,000만 원을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1,000만 원이나 주고 이런 걸 사왔다고요? 엄마 이거 완전 사기당한 거예요. 어떻게 1,000만 원을 주고 이걸 사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 전에 엄마 돈이 어디서 나서요? 어디서 났겠니? 우리 딸한테 빌렸지. 뭐 아는 아줌마들 총동원해서 야금야금 빌리기도 했고. 아무튼 엄마 마음이 이 정도라는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아기씨가 들어설 것 같으니까 그 돈을 들이민 게지. 그리고 사기 아니다. 아주 용한 무당이야. 내가 아는 몇 사람도 이 무당한테 갔더니 얘가 들어섰어. 소문이 벌써 그냥 파다해. 근데 엄마가 능력이 없잖니. 돈은 너희들이 내줘. 엄마, 난 그런 무속신앙 안 믿어요. 알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 너무 큰 금액이에요. 이거 어떻게 환불이라도 받아오면 안 돼요? 돌은 물러요. 뭐? 절대 안 돼. 이걸 왜 물러? 부적이 물을 수 있다고 누가 그러디? 그리고 난 반드시 손주 봐야겠다. 시어머니 남편의 말에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남편은 답답한 듯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됐지만 이 사태는 너무 심각하다 싶어 결국 저까지 나서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의학의 도움을 빌리는 게 낫죠. 무당에게 가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저희 애초부터 원하지 않았어요. 부적값 못 드려요. 죄송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울며 불며 바닥을 치고 한 맺힌 눈물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다면서 말입니다. 시누이는 출가 외인이니 어차피 글렀고 아들이라고 남편 하나뿐인데 대가 끊기면 자기가 하늘에 갔을 때 어떻게 시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겠냐고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저희에게 그럼 먼저 상의라도 하시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덥석 부적을 사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다니요. 이건 거의 뭐 강제로 돈 뜯기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여기서 강경하게 자기는 이 돈 주고 절대 부적 못 산다고 못을 박았고 저도 남편을 따라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전화로 줄기차게 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급기야 집에 찾아와 들어 누우셨어요. 부적은 절대 버릴 수 없고 환불도 안 되니까 일단 다달이라도 돈을 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 엄마가 놀러와 계셨습니다. 항상 저희 신혼집을 궁금해하셔서 제가 며칠 편히 있으라고 했거든요. 친정 엄마는 이 사정을 모르고 계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벌떡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 바깥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니 사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부적이고 돈은 무슨 돈이요? 엄마 그게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아니 나는 지금 설명 들어야겠다. 사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마침 잘 오셨네요. 어차피 우리 며느리 자궁이 너무 늙어서 정상적인 아들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한 무당의 도움을 좀 빌렸습니다. 근데 아들놈이고 며느리고 제가 괜한 짓을 벌였다고 하네요. 돈도 못 주겠다고 하고 부적을 버리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원통할 일이 다 있을까요? 아이고, 사돈도 제 나이대 사람이니 제 심정 아시겠죠? 솔직히 저야 늙어 빠진 며느리 원망하고 싶지만 이미 들인 거 도로 반품할 수도 없고 참 착잡합니다.
여기서 저희 친정엄마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시어머니는 직설적인 화법을 그대로 여기서도 고지곧대로 발휘하셔서 친정엄마를 기가 막혀 하다 못해 말문이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한숨을 푹 쉬더니 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시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대신 변호하려고 했어요. 근데 친정엄마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러버리셨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돈,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내본 적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저도 어렵게 자식 키운 입장에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겠네요. 늙은 며느리요? 그럼 사돈 아들은 나이가 젊습니까? 둘 다 나이 든 건 똑같은데 왜 우리 딸한테만 늙었다 하시는 거예요 대체? 그리고 부정 얘기, 제가 들어도 사돈이 잘못하신 건 맞네요. 왜 아이들이 부탁하지도 않은 걸 멋대로 처리하시고 그 돈을 왜 꾸준 애들한테 물어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전 사돈이 하는 행동이며 말이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저희 딸한테 하신 말은 당장 취소해 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아니,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인네가 독해가지고는 저기요 사돈, 남편이 바람나서 혼자 딸 키우시더니 성질머리만 독해지신 거 아니에요? 응? 어따 대고 훈계예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늙은 며느리 시집 보내셨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지금 누가 위고 아래인지를 모르겠어요? 뭐요? 지금 제가 아래라는 거예요? 아이 그럼 당연하죠. 당연한 건 뭘 물어묻기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여보 내가 우리 엄마 데리고 나갈게. 미안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 싸움이 격렬해지자 남편이 타이밍 좋게 끊었어요.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열기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있었죠. 그럼에도 엄마가 저를 대신해 저렇게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선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주 통쾌했고요. 참고로 저희 친정엄마는 유치원 원장님으로 오래 일해오셨고 저 성격이 비슷하세요. 뭐든 조심스레 말씀하시는 편이고 하다못해 입은 옷을 환불하시는 것에도 민망해하시는 분이죠. 힘들게 저희를 키워야 했기에 생활력은 강해지셔야 했지만 성격 자체는 유순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도 한참을 씩씩거리며 시어머니 욕을 하셨답니다. 전 그게 나름 웃겼고요. 네 시어머니 저 정도 인간일 줄은 몰랐다. 아주 저급이야 사람이. 내 평생 온갖 진상들을 경험해봤다고 생각했는데 또 니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새롭네. 그나저나 우리 딸이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한다 생각하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응? 어쩌면 좋니? 엄마 난 괜찮아. 오히려 난 엄마가 날 위해서 이렇게 말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까 너무 후련하더라고. 앞으로 나도 엄마처럼 할 말 하면서 살아야겠어. 고마워 엄마. 친정엄마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내고 들어온 후에도 단단히 교육을 해둬야겠다 생각했는지 다시금 강조했어요. 자네, 내가 자네를 많이 신뢰한다는 걸 알 걸세. 우리 딸 고생 안 하도록 해주게. 엄마의 간단하고도 짧은 말엔 남편에 대한 당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막아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기서 무슨 굴욕이라도 느끼신 건지 저희와는 아예 연락을 딱 끊어버리시고 명절날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고마웠죠. 남편도 시어머니 얼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은근히 마음을 놓는 눈치였고요. 하지만 이 일을 신우에게 전달해 2차 폭격을 당하기도 하셨답니다. 신우이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자기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다며 어떻게 그런 개망신을 줄 수 있었냐며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요? 시어머니가요? 아가씨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웬 부적을 사와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어요. 상당수는 아가씨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던데 저희는 갚아줄 생각이 없으니까 아가씨도 잘 설득해 주세요. 생각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여기서 신우이가 말문이 막혔죠. 자기도 돈 못 받는다 생각하니 그건 또 안 되겠는 건지 전화를 조용히 끊더라고요. 아마도 부적은 공중에 날아간 듯 했습니다. 그런 것도 환불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뒤로 부적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나자 저희에게 아이가 안 들어서는 문제로 절 미친 듯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명절날 갑자기 시누이를 보면서 괜히 벽에 말을 걸듯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죠. 나는 이제 평생 손주 못 알아보고 죽는 거구나 싶다. 가망성이 아예 사라져버렸어. 내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다. 나는 그래도 남들처럼 내 평생 손주 정도 안아보고 살 줄 알았는데. 근데 팔팔한 애가 아니라 어디서 늙은 호박 같은 애가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와서는 길을 딱 막아버렸다니. 이게 무슨 노릇이라니? 아마도 그냥 하늘이 내게 천벌을 주시는가 보다. 엄마, 기운내. 자꾸 그렇게 처져 있으면 볼살도 늘어나고 저번에 맞은 보톡스도 아무 소용없어. 우울증까지 온다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신우이의 코맹맹이 소리에 시어머니의 저격에 정신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거기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말 어느 날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선 다급히 시댁으로 뛰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큰일이 생겼다면서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화장도 못하고 재빠르게 뛰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분들을 끼고 즐겁게 놀고 계시더라고요. 왔냐? 와서 얼른 음식 좀 만들어라. 못하고 서 있어? 어머님, 이것 때문에 절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널 부르냐? 처음엔 당연히 저도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마침 결혼식장에 와주셨던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저를 아는 척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리가 곱내고 와. 우리 같은 늙은이들 뭐 좋다고 여기까지 와주고.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갈 수도 없이 딱 붙잡혀 버린 거였죠. 거기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온갖 시중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수다스럽게 화투를 치고 떠드는 사이 전 끊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나르고 부엌대기로 몇 시간을 있어야 했습니다. 손목이 아파오고 발이 저려왔지만 시누이는 계속해서 화채며 아이스크림이며 당이 떨어진다고 무언가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밤이 깊어가고 대화가 무르익어가던 그때 시어머니가 친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말았답니다. 여기 옮겨 적기도 떨릴 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순자야, 나는 있잖아. 쟤가 너무 미워. 아주 미워 죽겠어서 이렇게라도 젤 부려 먹지 않으면 내 속이 타들어갈 것 같다니까? 아이고, 그래도 며느리 너무 무시하고 그럼 천벌 받아. 그러지 말어. 천벌은 이미 받고 있어. 전은을 집에 들인 것부터가 천벌이지 뭐. 다른 게 천벌이니? 나는 초년이 아주 그냥 가끔은 어떻게 됐음 싶다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도 나든지. 아유, 왜 우리 아들은 이리 멍청하게도 착해 빠진 건지. 분명 제가 불쌍해서 못 버리고 사는 게 틀림없다고. 아이 왜 그래? 취했어. 며느리 들으면 어쩌려고. 들으라고 그래. 난 저 것 하나도 안 무서워. 어머님의 고함 소리에 친구분이 되려 깜짝 놀랐는데 전 차분히 음식을 갖다 드리곤 부엌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갈 테니 데리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당시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의자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며 요동치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와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걸 보고는 시어머니에게 살그머니 화를 내더군요. 엄마는 도와주지도 않고 또... 됐어. 여보, 가자. 남편은 말을 다 잇지 않았지만 이미 눈초리에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취했는지 벌건 눈으로 소리를 질러댔고요. 뭐가? 네 마누라 편들려고? 너 변해도 한참 변했다. 원래 넌 엄마 바라기였는데. 아유, 엄마만 좋아했는데
전엔 나밖에 몰랐던 네가.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뱉으면 안 될 말을 내뱉으셨으면서도 시누이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도 실실 웃고 있는 얼굴이었고요. 그날 시어머니의 말은 저에게도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잊고 싶은 말이라 차마 남편에게 말할 엄두도 나지 않았고요.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안 났달까요?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이 나중에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이후 시어머니를 마주치는 일은 덜 불안해졌고, 이러니 저에게 명절날이든 어떤 시댁 행사든 무섭도록 지치고 힘든 날이었죠. 결국 남편에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보, 나 그냥 이제 시댁엔 최대한 안 가며 살게. 그래도 되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돼. 당신이 원한다면. 남편은 간결한 말로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덕분에 전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 그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가게는 이제 안정기에 완전히 접어들었던 터라 저희는 가게 확장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했는데 모아놓은 적금을 깰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는 적금을 깨지도 않았고 가게 확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 부부도 아이를 바라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과한 관심과 압박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었죠. 믿기지 않아, 여보. 정말 나 임신한 거 맞아? 맞아. 나 너무 떨린다. 그럼 나 아빠 되는 거야? 이제 길거리에 다니는 아빠들 안 부러워해도 되겠다. 적금도 깨지 말고 우리 아이 위해서 쓰자. 내심 남편은 길거리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부부들이 부러웠는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부부는 서로 껴안고 기뻐했어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임신 초창기에는 유산을 조심하기 위해 장사도 나가지 않고 몸을 돌봤죠.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요. 남편은 제 임신 기간 동안 원래도 잘 해주었지만 특히나 더 다정하고 세심하게 돌봐줬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 딸기를 정말 잘 먹었거든요. 평상시에는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아이를 임신하자 과일이 엄청 땡기더라고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복숭아 사가지고 들어가는 길이니까. 복숭아를? 아니, 여보, 또 어디 멀리까지 가서 사온 거지? 못 살아, 정말. 당연하지. 우리 여왕마마 드실 건데 가장 좋고 비싼 걸로 사가야지. 남편은 정말이지 지극정성이었고 아직도 이때 생각하면 고마워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전해야 할지 말입니다. 사실 전해야 하는 게 당연했지만 워낙에야 감정이 좋지 않았으니 말하기도 꺼려지더라고요. 당시 시어머니는 아들과 멀어져 섭섭하다며 시골에 계신 친척분들 집에 가 있었는데요. 언제고 알게 될 사실일 것 같아 전 임신 중기에 알리게 됐습니다. 뭐? 아유, 정말이냐? 아니, 임신을 했다고? 네가? 세상에 세상에 내가 절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게 먹혔나 보네. 아이고 이러 어쩜 좋냐. 아유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당장 알려야겠다. 언니 일로 좀 와봐.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눈물까지 흘리며 임신 소식을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첫 아이니 아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시누이 또한 시어머니에게서 소식을 들었는지 전화로 축하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마지못해 하는 눈치였지만 진심으로 한 말이라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덧붙인 말로는 참으로 시누이다웠죠. 고마워요, 아가씨. 근데 새언니, 출산 엄청 아픈 거 알죠? 아마 죽을 듯이 아플 건데 경험상으론 아마 딱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주변에서 아프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 낳는 거니까 참고 어떻게든 건강하게 낳아야죠. 네. 그리고 제가 육아 선배로서 충고하자면 육아도 정말 힘들어요. 잘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안 되고 돈은 또 얼마나 드는지.
전 가끔 애 낳은 걸 후회한다니까요. 얘네만 없으면 내 시간이 더 생길 텐데 하고요. 네, 그래도 전 어렵게 아이 가진 거라 감당할 수 있어요. 아이는 축복이잖아요. 임신한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 부적절한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의 남편이 그만하라며 저지시켰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가 시누이 편을 들지 않은 것이 평소와는 다른 현상이었네요. 그렇게 임신 막달이 되어 손발이 퉁퉁 붓고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었을 때 전 산부인과에서 딸아이를 무사히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딸이란 사실에 몹시 못마땅해 하셨어요. 옛날 분이니까 그러려니 하려 했지만 정도가 심하셨죠. 옆에 저희 친정 어머니도 계셨는데 아이를 낳고 집에 와 있던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전 당시 산후통이 심했는데 배가 콕콕 쑤셔 손과 발이 다 아프고 진통제까지 먹어야 할 정도였어요. 너 조리원인지 거기서 비싼 돈 주고 조리 받았으면 됐지. 뭐하러 사돈까지 불렀니? 아이고, 딸 낳은 게 뭐 별거라고 이런 유세를. 아이고. 저는 괜찮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딸이 출산했을 때 몸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심지어 조리원에서도 벌벌 떨며 아팠다고요. 지금 한창 산후통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돈, 자꾸 그런 말씀 하실 거면 가세요. 왜 여기 와선 아프네 염장을 지르세요? 엄마가 옆에서 칼같이 막아주니 대꾸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거든요. 친정 엄마가 옆에 와서 간호를 해주니 눈물이 날 정도로 든든했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감정이 기복이 심해진다는데 저도 우리 아이를 낳고 난 후 여러 가지로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아이를 낳은 건 분명 감사할 일이지만요. 그런데 산후통을 그렇게 심하게 앓고 있던 와중 친정 엄마께서 잠시 집에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모가 엄마 집에 와서 계셨는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시는 바람에 뼈가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모도 봐줘야 할 처지가 된 거죠. 엄마, 나 이만큼 해도 도움 많이 받았어. 얼른 가서 이모 돌봐줘. 그래도 되겠어? 엄마는 우리 딸 너무 걱정되는데. 괜찮아. 이모도 나만큼이나 아플 거 아니야. 얼른 가. 전 엄마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다급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신 남편에게 일찍 장사를 접고 돌아와서 돌봐달라고 부탁했죠. 근데 남편이 음식을 더 공부하고 싶다고 가야 하는 해외 박람회가 있었는데 시기가 공교롭게 겹치더라고요. 여보, 왜 하필 출장이 이때인 건지 모르겠다. 아긴 어떡하지? 마음 같아선 붙잡고 싶었지만 남편이 몇 달을 기다려온 박람회였어요. 전 친정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편에게도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쉬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품으며 그렇게 아기와 함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저와 아기를 손수 돌봐주시겠다고요. 시골에서부터 저희 집으로 오는 길이라고요. 별로 달갑진 않았지만 보살피러 오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네요. 그렇게 도착한 시어머니는 꽤나 시끌벅적하게 들어오시더니 와서 제 상태를 체크하시더라고요. 기억나는 건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들거리고 말투도 다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며느라가 열이 많네. 아이고, 안 되겠다. 진통제를 더 먹어야겠어. 많이 아프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시골에서 여기까지. 안 오기는 네가 아프다는데 내가 와야지. 아이, 우리 아기도 봐줘야 하고. 평소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 말들을 하시는데 좀 이상했어요.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한 번도 손을 대지 않던 집안일을 하시고 아기도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평상시엔 아기를 본 척 만 척 했거든요. 어떤 심경의 변화라도 있으신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미숫가루를 한 잔 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냉장고에 친정 엄마가 이미 해주신 죽이 있어서 그걸 데워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도 자신이 탄 미숫가루를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동네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미숫가루가 산후통에 좋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미숫가루가요? 처음 듣는 소린데. 아유, 미숫가루가 얼마나 보약 같은 음식인데, 넌 여태 그걸 모르니? 타줄 테니까 먹어봐. 아마 먹고 나면 통증이 귀신같이 사라질 거다. 시어머니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가더니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미숫가루를 타왔어요. 정 꽤나 큰 컵에 담긴 미숫가루를 받아들였고 마음속으론 죽이 더 먹고 싶었지만 일단 만들어 주신 거니까 입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배가 고픈 모양이었어요. 전 아픈 몸으로 일어나 아기부터 살폈죠. 그리고 다시 미숫가루가 든 컵을 잡는데 갑자기 급하게 문을 따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장 간 남편일 리가 없는데 누구지 하고 문 쪽을 돌아보자 남편이었어요. 신발도 벗지 않고 헐레벌떡 저에게 달려오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보, 그거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먹지 말라고 절대. 남편은 심지어 제게로 다가와 그 컵을 던져버리고 시어머니를 밀기까지 했어요. 단숨에 컵에 담겨있는 미숫가루가 바닥에 흩어졌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무슨 짓이냐고 했죠. 저 역시 영문을 몰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아니,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오긴. 나 진짜 매부 아니었으면 죽어도 모를 뻔했어.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마누라한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사람이에요? 악마지 이건. 남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거실을 뒤흔드는 그때 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렴풋이 직감적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닥에 흩어져 내린 갈색 미숫가루를 보게 되더라고요. 동생이 친구랑 통화하는 걸 매부가 들어서 다행이죠. 매부가 다 말해줬어요. 엄마, 이 사람 잘못되길 진짜 바란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정 좀 해봐라. 여기서 더 저를 경악하게 한 건 자기 아들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던 시어머니가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 그랬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았겠다. 이제 쓸모도 없어졌는데 저깎이 우리 집에 왜 필요하냐? 막말로 너도 못 버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해준 거야.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 건데요? 어느새 남편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저도 잠시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마음으로 이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를 제거하기 위해 미숫가루에 아는 아줌마를 통해 구해온 독버섯 가루를 탔다고 말했고 왜 남편에게 저를 버리지 않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입이 가벼운 시누이를 탓하며 끝까지 분해하셨죠. 정말 놀랍게도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분명 믿고 독살스러운 분인 건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순간 팔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어머니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전 이성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남편을 제지하고 핸드폰을 가져와 달라고 한 뒤 112 버튼을 눌렀죠. 여기 저 죽이려고 한 사람 있어요. 제 시어머니예요. 지금 빨리 와주세요. 침착한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놀라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미숫가루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한 후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와도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진술했고요. 경찰 역시 가족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약간 놀라운 눈치더라고요. 요즘에 왜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한숨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커지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온몸을 벌벌 떨면서 이럴 것까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범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까지 했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응? 예,
며느라, 그러지 말아라. 제발 용서히 다오. 아이, 아들아, 엄마가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누굴 위해 그랬겠니? 다 너를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엄마 네가 새장가 들길 바랬어. 저것만 없으면 네가 다시 엄마한테 착한 아들이 될 줄 알았다고. 얘들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니네가 날 버리면 나는 영영 혼자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죗값을 치를 때가 돼서야 두려움을 느꼈는지 무릎을 꿇고 제게 남편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했죠. 자신을 한 번도 이런 추악한 짓을 원한 적이 없으며 엄마가 그런 사람인지 상상도 못했다고. 이제 모자지간의 인연을 끊자고 말입니다. 내 아이에게도 엄마를 할머니라고 소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는 이 사람뿐 아니라 내 애도 해쳤을 사람이에요. 난 이제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엉엉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시누이도 와서는 선처를 부탁한답시고 함께 무릎을 꿇었는데 사실상 시누이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였죠. 모든 계획을 알고도 가만히 방관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그 사실 역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있었어요. 시누이 쪽은 어떻게든 실형을 줄이고자 비싼 대형 로펌 변호사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죄가 어디 그리 쉽게 덮어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숫가루에 탄 독버섯 가루는 시누이가 구해다 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무섭죠. 우스갯소리로 한 그날의 농담이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내가 감옥 갈 줄 알아? 난 안 가. 우리 엄마도 내가 지킬 거야. 변호사 잘 쓰면 이런 것쯤은 다 덮어진다고. 시누이는 마지막 발악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 남편이 법조계에 무슨 인맥이 있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차가운 눈길로 어디 한번 지켜보라며 자기에게 이제 가족은 없다고 선언했네요. 여기에 시누이가 한번 움찔했고요. 이 일로 남편은 여동생도 잃고 엄마도 잃었습니다. 저 역시 한 번에 큰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요. 저와 아이, 남편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무사하다는 사실에 기대어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어요. 심정이 착잡하고 참 뭐라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안 좋았죠. 처음에 말씀드렸듯 글을 쓰고 나면 마음이 정리될 거란 기대로 시작했는데 정리는 됐지만 지금은 사람의 따뜻함이 더 그립네요. 더는 누군가를 쉽게 못 믿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해져 그런 것 같습니다. TV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저희 가정에게 일어났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분명 마음의 상처가 다 나아질 날도 오겠죠. 그렇다고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쁜 딸아이 별이를 위해서도요. 참고로 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부모를 흐뭇하게 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감옥에서 썩길 바랍니다. 당신이 부디 무슨 일을 행했든지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라요. 과연 시어머니 당신 같은 인간에게 속죄라는 신성한 단어가 어울릴진 모르겠지만요. 쓰다 보니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꽃길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